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거대한 저택의 유리창에 이슬처럼 맺혔다. 윤서아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을 때까지 부드러운 천으로 창문을 닫고 또 닫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불필요한 소음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그녀는 이 저택의 아침을 여는 조용한 의식의 일부였다. JW 그룹 강태준 회장의 저택 사람들은 이곳을 성이라고 불렀지만 서아에게는 그저 거대하고 차가운 일터일 뿐이었다. 그녀의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다려진 유니폼은 이 집의 값비싼 가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다. 서아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을 구성하는 배경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그림자였다. 박 여사 이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집사는 매일 아침 그녀의 작업을 검사하며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려 했었다. 윤서아 씨 이쪽은 어제 청소한 거 맞아. 내 눈에는 아직도 얼룩이 보이는 것 같은데.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 대신 묵묵한 인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곳을 3번이나 닦았고 전문 장비로 확인까지 마친 상태였다. 박 여사는 단지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와 함께 강유라가 내려왔다. 강태준 회장의 이복 동생이자 이 집의 작은 폭군. 그녀는 얼굴에 값비싼 마스크팩을 붙인 채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드레스가 이번 시즌 신상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 당장 해결해. 그녀는 서아가 정성껏 윤을 낸 대리석 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며 손에 들고 있던 딸기 스무디를 바닥에 흘렸다. 붉은 액체가 하얀 대리석 위로 흉터처럼 번져나갔다. 유라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서아를 쳐다봤다. 어머 이걸 아직도 안 치우고 뭐 했어?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일들 하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녀는 모든 책임을 서아에게 돌리고는 다시 통화에 열중하며 현관으로 사라졌다. 서아는 그저 묵묵히 다시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청소 도구를 가져와 얼룩을 지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일을 예술처럼 해냈다. 어떤 얼룩도 어떤 먼지도 그녀의 손길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것이 이 차가운 세상에서 그녀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에게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 조각을 바로잡는 질서의 행위와도 같았다. 저택의 하루는 소리 없이 흘러갔다. 직원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주인들은 유령처럼 존재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방으로 배달되었고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값비싼 물건들의 침묵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허함 뿐이었다. 서아는 가끔 거대한 거실 중앙에 걸린 추상화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그림은 무슨 의미일까? 저 그림처럼 이 집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색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 그녀는 창고 구석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작은 난초 화분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이고 잎사귀는 시들어가고 있었다. 서아는 몰래 그 화분을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가져와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매일 밤 고된 일이 끝나면 그녀는 그 작은 생명과 마주 앉아 하루의 피로를 달랬다. 그것은 이 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이었다. 난초는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하인들의 움직임이 부산스러워지고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렸다.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저택의 정문으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곧이어 묵직한 현관문이 열렸다. 냉기마저 감도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과 함께 강태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잘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몸을 감싸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은 채 곧장 계단으로 향했다. 박 여사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보고를 시작했지만 그는 듣는 둥, 마는 둥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저택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담겨 있지 않은 듯 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잠겨 있는 고독한 섬과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정중하게 서 있던 서아와 그의 시선이 아주 찰나 동안 마주쳤다. 아니, 마주쳤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그대로 통과해 버렸다. 마치 그녀가 투명한 유리이거나 벽에 걸린 그림의 일부인 것처럼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서아는 숨을 참았다. 가까이서 본 그는 생각보다 더 차갑고 더 외로워 보였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담지 못한 깊은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아의 곁을 지나쳐 2층 자신의 서재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계단을 규칙적으로 울리며 멀어졌다. 그가 사라지자 팽팽했던 공기가 조금은 느슨해졌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저택은 다시 원래의 침묵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무심한 시선이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진 것처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무시당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가난한 가정부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것은 경멸이나 무시라기보다는 완전한 무관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허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얼마나 미미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모든 불이 하나둘 꺼졌다. 서아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을 바라보았다. 시들었던 잎사귀 사이로 아주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무리 춥고 어두운 곳이라도 생명은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법이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더라도 결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겠다고. 그녀의 삶도 언젠가는 저 작은 새싹처럼 빛을 향해 고개를 들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 밤 강태주는 서재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위스키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전혀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경영권 다툼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였다. 그는 오늘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희미한 인형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에서 윤서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서아는 다음 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일어나 저택의 새벽을 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둠과 혼돈은 물러가고 질서와 고요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차가운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는 꽃이 가장 강한 법이다. 그녀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저택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주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윤서아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세계가 있을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완벽하게 세공된 수정 구슬처럼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그 균열은 예상대로 강유라의 방에서 시작되었다. 내 머리핀, 내 다이아몬드 머리핀이 없어졌어.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췄다. 곧이어 강유라가 거의 울부짖으며 2층 복도를 뛰쳐나왔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달려왔고 다른 하인들도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박 여사가 유라의 등을 쓸어내리며 달랬지만 유라는 신경질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다. 진정하게 생겼어. 엄마가 파리에서 직접 사다 주신 한정판 사파이어 머리핀이 없어졌단 말이야. 분명히 어젯밤 화장대 위에 올려뒀는데 그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는 서늘한 저택에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하인들 사이를 훑었다. 그러다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가 내 방을 청소했지, 오늘 아침에.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비난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서아에게로 향했다. 서아는 거대한 무대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게 된 배우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박 여사는 이때다 싶어 나섰다. 윤서아 씨, 아가씨 방을 청소하면서 뭔가 특별한 건 못 봤나? 아가씨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그녀의 말은 서아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서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심과 경멸의 눈빛들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유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뭐 그럼 내 머리핀이 제 발로 걸어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 집에 외부인은 들어온 적도 없고 내 방을 청소한 건 너 하나뿐인데 당장 내 방이랑 몸을 수색해 봐야겠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서아를 도둑으로 단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때 서아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아가씨,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기 전에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머리핀을 마지막으로 보신 게 정확히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한편 2층 서재에 있던 강태주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보통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소음은 그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 그는 책상 위에 모니터로 손을 뻗어 저택의 CCTV 화면을 켰다. 복도를 가득 채운 사람들과 그 중심에 선 강유라, 그리고 그 앞에 홀로 서 있는 나측은 유니폼의 여직원이 보였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대했다. 유라는 서아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야 어젯밤이었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명히 화장대 위 어느 곳이었습니까? 보석함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밖에 꺼내 두셨습니까? 서아의 논리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유라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냥 대충 올려뒀지.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기억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서아는 유라의 방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떠올렸다. 어제 유라가 쇼핑을 하고 돌아와 잔뜩 늘어놓았던 명품 쇼핑백들이 생각났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가씨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와 똑같은 순서로 청소했고 제 손이 닿았던 모든 곳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유라도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이 없었다. 태주는 모니터 속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당연히 울거나 변명하며 패닉에 빠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저 여직원은 마치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처럼 침착하고 냉철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듯한 이성적인 빛이 감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가정부가 아닌 윤서아라는 한 개인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유라의 허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무작정 방을 뒤지지 않았다. 대신 어제 자신이 청소했던 동선을 그대로 따라 움직였다. 창문, 화장대, 그리고 침대 주변.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커다란 쇼핑백 더미에 멈췄다. 어제 유라가 자랑하던 새로 산 명품 코트가 들어있던 쇼핑백이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쇼핑백 안에 구겨진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포장지 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푸른 빛과 은빛이 어우러진 눈부신 빛. 강유라가 잃어버렸다던 바로 그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머리핀이었다. 아마도 유라가 새로 산 옷들을 꺼내보며 자랑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머리핀을 떨어뜨렸고 그것이 포장지 안으로 딸려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서아는 머리핀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물건에 고정되었다. 유라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게 달아올랐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기가 저지른 소란과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유라에게 머리핀을 건넸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이나 우월감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었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소동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만이 묻어날 뿐이었다. 찾았습니다. 아가씨,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 침착함이 유라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유라는 억지스럽게 소리치며 머리핀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찾았으면 됐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 보도록. 윤서아 씨도 계속 하던 일 마저 하게.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태도였지만 서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청소 카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인들은 이제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재에 있던 강태주는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방금 전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눈빛,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침착함. 그는 자신의 저택 안에 이토록 흥미로운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화면 속 서아의 얼굴을 확대했다. 땀과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엿보이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와 명석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여겼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냈다. 시끄럽고 어리석은 동생의 히스테리 속에서
그녀는 마치 완벽한 보석처럼 홀로 빛나고 있었다. 강태주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의 차가운 세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머리핀 사건 이후 강태준의 시선은 명확한 목적지를 갖게 되었다. 그는 서재의 CCTV 모니터를 단순한 방법용이 아닌 관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화면 분할 기능으로 저택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카메라들 속에서 그의 눈은 언제나 묵묵히 움직이는 한 사람의 동선을 쫓았다. 윤서아. 그녀는 자신이 저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그림자처럼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태주는 그녀의 움직임에서 어떤 낭비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가장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다른 직원들이 주인의 눈을 피해 잠시 쉬거나 잡담을 나눌 때에도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녀의 성실함은 한결같았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기묘한 위안과 함께 점점 더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그의 관찰은 곧 그의 가족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했다. 어느 날 오후 그의 새어머니인 민선의 여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아한 자태로 찻잔을 들고 있던 그녀는 근처에서 카펫을 청소하던 서아를 발견하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어머나, 그녀는 마치 손이 미끄러진 것처럼 마시던 홍차를 순백색의 페르시아 카펫 위로 쏟았다. 진한 갈색 얼룩이 값비싼 카펫 위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서아는 즉시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민 여사는 그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쯧쯧,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으면 뭐하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질 않으니. 이 카펫이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있니? 너 같은 애들 몇 년치 월급을 합쳐도 못 살 물건이야. 그 말은 서아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서아는 아무 대꾸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얼룩을 닦아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태주는 모니터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계급놀이에 그는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꼈다. 민 여사의 우아함 뒤에 숨겨진 잔인함과 서아의 묵묵한 인내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마음에 밝혔다. 강유라의 괴롭힘은 더욱 유치하고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 일부러 서아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글쎄, 우리 집 새로 온 가정부가 있는데 정말 촌티가 뚝뚝 흐른다니까. 옷에서는 꼭 키키한 가난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걔가 내 방 청소하고 나면 방향제를 한 통은 다 뿌려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들으며 걸레를 빨던 서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태주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그들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가 나서는 순간 서아는 더 큰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아는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줘야 할 이 차가운 저택에서 유일하게 상처받지 않아야 할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잡한 회사 문제와 집안의 불쾌한 공기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서재를 나와 저택 안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유리 온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공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누구도 온실을 돌보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희귀 식물들은 모두 죽어버렸고 그곳은 먼지 쌓인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태주는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온실의 유리문 틈으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의아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온실 내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식물들이 죽어 있는 황량한 모습이었지만 한쪽 구석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귀한 풍란 화분 하나가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러운 천으로 난초의 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그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난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주 작은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고요한 온실한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성스러운 그림과도 같았다. 태주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자신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서아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주인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온 것을 들켰다는 생각에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태주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이 난초 어떻게 된 건가, 모두 죽은 줄 알았는데. 서아는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몰래 물을 주고 닦아주었습니다. 허락 없이 이런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대답 대신 난초 화분으로 다가가 오랫동안 시들어 있던 가지 끝에서 새로 돋아난 작은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이건 돌아가신 내 어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던 난초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그녀 앞에서 꺼내놓았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늘 얼음처럼 차갑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저희 할머니께서 식물도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면 아무리 아픈 식물도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태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이 저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고 있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태주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맙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서아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용히 온실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서아가 사라진 후에도 태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난초를 바라보았다. 죽어가던 난초를 살려낸 것은 서아의 정성이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든 것도 그녀의 따뜻함일까? 그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이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이토록 거대한 공간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관심이자 서서히 피어나는 특별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온실에서의 밤 이후 강태준과 윤서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태준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고 서아는 그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조용한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JW 그룹의 심장부에서부터 몰려오고 있었다. 그 폭풍은 저택의 두꺼운 벽을 뚫고 가장 먼저 강태준의 서재를 덮쳤다. 새벽 3시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태준을 깨웠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날의 평온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쟁사인 태영그룹이 방금 전 우리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프로젝트 오메가의 인수합병 대상 기업에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태준의 뇌가 순간 얼어붙었다. 프로젝트 오메가는 JW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극비 프로젝트였다. 정보가 샜다.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태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팀을 소집했고 동이 트기도 전에 저택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수많은 보안 전문가와 핵심 임원들이 그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내부 유출입니다. 흔적을 찾으십시오. 누가 어떻게 언제 정보를 빼냈는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하십시오. 조사는 즉각 시작되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인물의 이메일 통화 기록, 심지어 개인 금융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유출은 디지털 방식이 아니었다. 해킹의 흔적도 내부자의 데이터 전송 기록도 없었다. 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가능성은 단 하나였다. 그가 최종 검토를 위해 저택으로 가져왔던 물리적인 서류, 바로 그의 서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그 순간부터 저택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태준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저택에 상주하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발소리 하나에도 모두가 움찔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며 직원들을 닥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역력했다. 민선혜와 강유라는 이 모든 불편함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서아는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그저 회장님의 심기가 좋지 않고 회사에 큰일이 생겼다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보안팀의 날카로운 시선과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청소를 하는 것은 고역이었다. 특히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는 일은 이제 박 여사와 보안팀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감시의 시간이 되었다. 그날도 서아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거대한 책상 아래 평소에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공간까지 꼼꼼하게 닦고 있었다. 부드러운 걸레가 최고급 마호가니 바닥 위를 미끄러지던 순간 무언가에 걸려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무심코 걸레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코팅된 바닥 위에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극힌 자국이 나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었던 상처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주변을 더욱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극힌 자국 바로 옆 먼지들 사이에 섞여 있는 아주 작은 입자 하나를. 그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었다.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짙은 남색의 미세한 반짝이 가루였다. 서아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그 작은 입자를 감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짙은 남색의 반짝이, 어디서 봤더라.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바로 이틀 전 저녁 강유라가 거실에서 자신의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민선의 여사에게 자랑하던 모습이었다. 엄마, 이것 봐. 이번 신상인데 미드나잇 갤럭시래. 꼭 밤하늘의 은하수 같지 않아? 유라의 손톱은 바로 저 반짝이와 똑같은 짙은 남색 바탕에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입자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유라는 태준의 서재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서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또 다른 기억을 끄집어냈다. 유라가 네일아트를 자랑하던 바로 그 시간, 민선의 여사에게 손님이 와 있었다. 태준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전무와 그의 아내였다. 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고 민 여사는 잠시 그들을 서재로 안내해 태준이 아끼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들 중 누군가의 소행일까? 서아는 자신이 엄청난 비밀의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개 가정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도둑 누명을 썼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꾸며낸 거짓말쟁이로 몰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사회에서 매장당할지도 모른다.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손수건에 쌓인 작은 반짝이를 내려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보안팀 직원들이 정원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택 전체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태준의 실루엣을 보았다. 거대한 그룹의 총수이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깊은 고뇌에 빠진 한 명의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이 작은 증거를 묵살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한 남자의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온실에서 보았던 그의 외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해주었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아는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자 알 수 없는 의무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밤은 깊었고 저택은 거대한 짐승처럼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서서 결심을 굳혔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지만 온실에서 보았던 강태준의 외로운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마치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그들의 비밀 장소가 되어버린 유리 온실로 향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강태준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늘 그랬듯 어머니의 유품인 난초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아의 등장에 그는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손수건 위에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짙은 남색의 반짝이 가루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 서재 책상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과 추리한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긋긴 자국, 강유라의 네일아트, 그리고 그 시간에 서재 근처를 맴돌았던 민선의 여사와
태영그룹의 손님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놀랍도록 논리정연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처럼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일개 가정부의 추리, 그것도 먼지보다 작은 반짝이 가루 하나에 의존한 이성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 여자의 말을 믿으라고. 그는 머리핀 사건 때 보여주었던 그녀의 비상한 관찰력과 진실을 마주하는 정직한 눈빛을 기억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만약 그녀의 추리가 틀렸다면 그는 경쟁자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옳다면 그것은 게임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뜨고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겠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박 여사에게도. 앞으로는 나에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그는 자신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라는 당부와 함께. 그 순간 두 사람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동맹이 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고 그녀는 저택의 심장부에 심어진 그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어졌다. 서아는 청소를 하며 보고들은 모든 사소한 것들을 태준에게 보고했다. 민선의 여사의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 강유라가 무심코 내뱉은 태영그룹과의 연관성.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태주는 그 조각들을 맞추며 서서히 음모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는 그녀의 정보력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명석한 분석력에 놀랐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대화는 점차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의 고단했던 삶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보았다. 그들은 차가운 저택의 가장 따뜻한 공간인 온실에서 서로의 상처를 발견하고 조용히 위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동맹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험한 관계를 눈치채지 못할 민선애가 아니었다. 그녀는 짐승 같은 직감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태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전보다 더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자신을 대하는 눈빛에 차가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가정부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서아와 복도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주인이 하인에게 내리는 일상적인 지시가 아니었다. 민선애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 미천한 계집애가 무언가 알고 있거나 혹은 태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머리핀 소동처럼 어설프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서아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완벽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선애는 아침부터 거실에서 요란하게 소란을 피웠다. 자신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어젯밤 분명히 보석함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건 분명 집안에 도둑이 있다는 증거야.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모든 직원들이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당장 모든 직원의 숙소를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박 여사는 민선애의 충실한 개였다. 그녀는 보안팀 몇 명을 대동하고 직원들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윤서아의 방이었다. 서아는 담담하게 그들의 수색을 지켜보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기에 떳떳했다. 하지만 박 여사가 그녀의 낡은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찾았다. 박 여사의 손에는 민선애가 잃어버렸다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번쩍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동료 직원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서아를 쳐다보았다. 서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소란을 듣고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거실로 모여들었다. 민선애는 비통한 표정으로 서아를 꾸짖었고 유라는 경멸에 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2층 계단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과 서아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서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동맹은 이 완벽한 증거 앞에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그는 그녀를 믿어줄까? 거실의 공기는 모든 산소를 빼앗긴 것처럼 답답했다. 윤서아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과 경멸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었다. 박 여사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그녀의 유죄를 선고하는 차가운 쇠붙이처럼 반짝였다. 민선의 여사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 집안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용서할 순 없어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서아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2층 계단을 보았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마지막 동아줄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처럼 느껴졌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지독한 세상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계단을 울리며 내려왔다. 무겁고도 압도적인 소리였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고 강태준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이 추악한 연극의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가 내뿜는 냉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민선애는 자신의 아들이 마침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머금고 그를 맞았다. 태준아, 잘 왔다. 이 천박한 도둑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이 숨겨져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장 박 여사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손에 들린 귀걸이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서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낮고 흔들림 없는 하지만 거실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놓지. 그의 말은 박 여사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그 말은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다. 내 사람. 그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강력한 소유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모처럼 밝혔다. 순간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선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유라는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아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았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민선애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강태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 계집애는 도둑이야. 하지만 태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선애를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던졌다. 이 집의 보안과 질서는 제 책임입니다. 어머님,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모두들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소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언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서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와 같이 가지. 그는 속삭이듯 말하고는 경악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이끌고 2층 서재로 향했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모든 악의적인 시선들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었다. 서재의 두꺼운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고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거대한 혼란과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어째서 저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온실에서 난초 잎을 닦아주던 그녀의 손길만큼이나 다정했다. 내가 믿는다고 했잖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내 어머니도 저런 거짓말들 때문에 돌아가셨어. 사람들은 어머니가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겼다고 모함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믿었지. 아무도 어머니의 진실을 들어주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고백에 서하는 흐느낌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다. 그는 단지 그녀를 믿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모습 위로 부당한 세상에 홀로 맞서야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지킴으로써 과거에 지켜주지 못했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다. 이제 괜찮으세요. 그녀의 말은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하게 변했다. 더 이상 비밀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보듬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서로의 편이 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았다. 당신을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진짜처럼 느껴지는 건 당신 하나뿐이니까. 그는 다른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스쳤다. 외부에서는 민선애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거대한 전쟁이 선포된 것이다. 하지만 서재 안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폭풍의 눈과도 같은 고요한 안식처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이 불러온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그날 저녁 저택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었다. 2층 서재에 집거한 아들 강태준과 1층 거실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계모 민선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타협도 존재할 수 없는 깊은 고립해였다. 민선애는 태준의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어르고 달래는 방식으로는 저 고집불통 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우아한 가면을 벗어던졌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천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나를 능멸해.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태영그룹의 박전무, 그녀의 오랜 공모자이자 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때가 됐어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민선애는 더 이상 JW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룹 전체를 원했다. 그녀가 가진 상당한 지분과 그녀가 포섭한 불만 세력인 친척들의 지분, 그리고 태영그룹이 배후에서 지원할 자금까지 합세한다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강태준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명분이 필요했다. 주주들을 납득시킬 만한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스캔들, 그리고 강태준은 스스로 그 약점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바로 윤서아라는 존재였다. 민선애의 계획은 간단했다. 강태준이 한낙 가정부에게 홀려 이성을 잃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능한 총수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윤서아를 단순히 도둑이 아니라 회장의 눈을 멀게 한 요부이자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꽃뱀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사람을 고용해 서아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없는 흠이라도 만들어내라 지시했다. 한편 태주는 다가올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아의 신변을 보호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허름한 직원 숙소에 둘 수 없었다. 그는 저택 본관의 가장 안전하고 아늑한 게스트, 스위트룸으로 그녀의 거처를 옮겼다. 박 여사와 다른 직원들이 경악하는 시선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민선애를 향한 명백한 경고였다. 새로운 방에 들어선 서아는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져본 적 없는 호사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그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저택 밖으로 나가선 안 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믿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보다 그의 아내가 더 걱정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 때문에 곤란해지시는 건 싫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당신은 짐이 아니야. 당신은 내가 싸워야 할 이유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가올 폭풍에 맞설 용기를 얻고 있었다. 민선애의 공격은 다음 날 아침부터 즉각 시작되었다. 그녀가 정보를 흘린 타블로이드 신문과 증권가 찌라시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JW그룹 강태준 회장 가정부와 부적절한 스캔들, 총수의 수상한 사생활 경영 능력의 의문.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마치 태준이 서아에게 빠져 중요한 경영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 것처럼 대중을 호도했다. 회사의 주가는 즉각 반응했다. 소폭이지만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사들과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민선애가 포섭한 친척들은 이때다 싶어 태준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모든 것은 민선혜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태주는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보고를 받으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지만 그의 턱은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민선혜는 그녀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아를 저택 밖으로 끌어내어 결정적인 증거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그녀는 서아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서아에게는 오래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있었다. 서아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민선회의 사람들은 서아가 몰래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날 오후 서아의 방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윤서아 씨 되십니까? 여기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부친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태준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아버지라는 말에 이성이 마비되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알릴 경황도 없이 자신을 감시하던 경호원의 눈을 피해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다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 주소로 향한 곳은 그러나 병원이 아닌 후미진 골목이었다.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위협적이었지만 그녀를 해치지는 않았다. 대신 한 남자가 억지로 그녀의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었다. 이걸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탰어. 우리 사장님이 전해주시는 거야. 그 순간 골목 어딘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졌다. 서아는 그제야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돈 봉투를 뿌리치며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같은 시각 JW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던 강태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끊으려다 이내 액정에 뜬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윤서아가 낯선 남자에게서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마치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어진 문자 메시지. 내일 아침까지 회장직에서 사퇴해.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과 당신의 유료 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뉴스 채널 일면을 장식하게 될 거야.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어렸다. 적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고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동자에 담긴 절망감은 단 몇 초에 불과했다. 그것은 곧바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적들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순간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단 하나 윤서아의 안전이었다. 김비서, 그는 수화기에 대고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윤서아 씨의 현재 위치 1분 안에 찾아내. 그의 보안팀은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아가 타고 간 택시의 번호, 그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가 있는 어두운 골목을 찾아내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태준은 이사회를 다른 임원에게 맡기고 폭풍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 밤의 도시를 가르며 질주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반격 시나리오가 짜이고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서아는 함정의 한가운데서 공포에 질린 채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는 무슨 짓을 한 거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소? 그 무조건적인 신뢰가 담긴 한마디에 서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다시 철옹성 같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서재로 돌아온 두 사람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자신이 받은 협박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서아를 파멸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목을 조르기 위한 민선혜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서아는 자신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자신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억을 청소하며 보았던 모든 사소한 풍경들을 필름처럼 되감았다. 반짝이 가루, 의심스러운 통화 민선회의 손님들, 그리고 마침내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하나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벽, 장식판이요. 그녀가 불현듯 입을 열었다. 민 여사님의 개인 서재에 있는 벽 장식판이요. 다른 곳은 다 먼지가 쌓이는데 유독 그 장식판 주변만 항상 깨끗했어요. 마치 자주 열어보는 것처럼요. 그녀는 또 다른 기억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소리, 아주 작은 멜로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 여사님께서 콧노래로 흥얼거리시던 자장가였는데 그 장식판 근처에서 똑같은 전자음을 들었어요. 그것은 완벽한 추리였다. 자주 만지는 곳은 먼지가 쌓일 틈이 없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그곳에 민선혜의 모든 비밀을 담은 개인 금고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아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와 가장 신뢰하는 임원에게 연락했다.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안건이 바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민선혜가 파놓은 함정을 그녀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관련자를 모아 긴급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심판대에 세울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거대한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선혜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우아한 미소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가 포섭한 친척들도 의기양양한 얼굴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 회의가 강태준의 항복 선언을 위한 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태준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의 변호사와 충직한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태준은 서두 없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문과 JW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 그가 받았던 협박 사진이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민선혜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제 사생활 문제로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은 제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죠. 민선혜는 연민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안타깝구나, 태준아. 네가 어쩌다 저런 계집에게 빠져서 이 지경까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고 저를 협박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민선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쳤다. 증거도 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 사진이야말로 네가 타락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니? 증거는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태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온 용기 있는 증인이었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민선혜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비밀번호의 멜로디에 대해 침착하게 증언했다. 민선혜의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저 미친 계집애가 무슨 헛소리를 그녀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준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회의실로 들어와
실시간으로 민선혜의 서재를 비추는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보안팀은 서아가 말한 벽 장식판을 열었고 그 뒤에 숨겨진 최첨단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아가 조용히 멜로디를 흥얼거렸고 보안팀 요원이 그 음계대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서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대포폰 태영 그룹의 박 전무와 주고받은 이면 계약서,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물들이 카메라 앞에 하나씩 클로즈업 될 때마다 민선혜를 따랐던 친척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민선혜의 탐욕 배신, 그리고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녀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처음부터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그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민선혜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수십 년에 걸친 탐욕의 성이 그녀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사람의 작은 진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태준과 서아는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진실이 폭로된 회의실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민선혜의 무너진 자존심과 탐욕의 잔해 속에서 강태주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업 비밀 유출, 횡령 배임, 그리고 교사 혐의로 즉시 법무팀에 의해 고발 조치되었다. 그녀의 공모자였던 태영그룹의 박 전무 역시 몰락의 길을 걸었고 JW 그룹을 위협하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민선혜를 따랐던 친척들은 모든 직위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가문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했다. 강유라는 이 모든 범죄의 직접적인 공모자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부정을 방관하고 그 이득을 취하려 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해외 유학이라는 이름의 추방령을 내렸다.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긴 채 그녀는 평생 의지했던 강 회장의 동생이라는 타이틀 없이 홀로 세상과 맞서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저택에도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민선혜의 충실한 수족이었던 박 여사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조용히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새로운 직원들로 채워졌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저택의 공기는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거나 눈치 보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미소가 피어났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아가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구해낸 조용한 영웅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태준과 서아에게는 어색하지만 달콤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처음으로 서아에게 저택의 거대한 다이닝 룸에서 함께 식사할 것을 청했다. 수십 개의 의자가 놓인 긴 테이블의 양끝에 앉는 대신 그는 그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식기 소리만 들렸지만 곧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음악을 들었다. 태주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그녀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서아는 그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따뜻함은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데웠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를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어느 맑은 아침 태주는 서아를 데리고 유리 온실로 향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곳. 한때 죽어가던 풍란은 이제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다. 은은한 향기가 온실 안을 가득 채웠다. 태주는 만개한 난초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이 꽃을 살렸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살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아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당신에게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려는 게 아니야. 이미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이 긴장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 당신의 동반자, 당신의 영원한 편이 되고 싶소. 재벌 총수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오. 나와 결혼해 주겠소. 윤서아 씨,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만개한 난초꽃잎을 닮은 우아하고 소박한 백금 반지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과 소속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신데렐라가 되는 것을 꿈꾼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줄 단 한 사람을 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대답을 정정해 주었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태준 씨라고 불러줘.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유리 온실의 창문 너머로 폭풍이 거친 세상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은 마치 두 사람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질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년 후 한때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던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화려하고 거대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저택의 직원들만이 참석한 따뜻하고 진실된 서약의 자리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윤서아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났고 그녀의 곁에 선 강태준의 얼굴에는 평생 볼 수 없었던 부드럽고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만개한 풍란 아래에서 서로에게 맹세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주종 관계의 맹세가 아니었다.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영원히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 주겠다는 동반자의 약속이었다. 그들의 입맞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꽃잎처럼 쏟아져 내렸다. JW 그룹의 안주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왕자를 구원한 여왕이었다. 결혼 후 서아는 세상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사교계의 파티에 얼굴을 비추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일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모든 일을 직접 챙겼고
서류 더미에 파묻혀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저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서아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결코 군림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경조사를 직접 챙겼다. 그녀는 주방에 들어가 새로운 주방장과 함께 웃으며 요리를 했고 정원사와 함께 흙을 만지며 꽃을 심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가운 공간은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졌다. 더 이상 저택의 직원들은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집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동료들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준에게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사는 냉혈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다. 그는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소파에 나란히 누워 평범한 영화를 보며 웃었다. 그의 직원들은 얼음 같던 회장님이 사랑에 빠진 후 보통의 인간이 되었다며 놀라워했다. 그는 서아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더 많은 돈이나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 찾아 헤맸지만 갖지 못했던 삶의 진짜 의미였다. 그는 아내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밤 태주는 중요한 해외 출장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를 감싸는 따뜻한 공기에 그의 마음은 편안해졌다. 그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침실로 향하려다 문득 복도 끝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그곳은 서아가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에 머물렀던 방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 방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재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태주는 문에 기댄 채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보석도 값비싼 드레스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죽어가는 난초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불의 앞에서 용감하게 진실을 외쳤던 바로 그 윤서아였다. 그녀가 가진 부와 명예는 그녀의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의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심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인기척에 놀라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태준 씨, 언제 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는 그녀를 뒤에서부터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그의 팔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부드럽게 물었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뺨을 기댔다. 익숙하고 편안한 그녀의 향기가 그의 피로를 모두 녹여주었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야. 그는 그녀를 조금 더 꽉 안았다.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 하지만 자신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자신의 가장 차갑고 어두웠던 집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 보물을 알아보고 품에 안을 자격을 얻었다. 사람들은 보물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지
나는 운이 좋았어. 내 보물이 바로 여기 내 집에서 나를 찾아와 주었으니까. 그의 고백에 서한은 아무 말 없이 돌아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작은 방의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과 밤하늘의 별들을 함께 바라보았다. 무시당하던 가난한 가정부가 재벌 총수와 사랑에 빠져 보물처럼 사랑받는 아내가 된 순간, 그 기적 같은 순간은 이제 그들의 영원한 일상이 되어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